병원 침대에 누운 만수가 간병사에게 낡은 봉투를 건넨다. 이거 장례식 때 꼭 이거 달라고. 숨이 가빠지는 와중에도 그의 눈빛은 결연하다. 같은 시간 집에서는 미정이 남편에게 다급하게 말한다. 여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얘기라도 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도연은 괴로워하며 고개를 젓지만 현실의 압박감이 그를 짓누른다. 만수는 마지막 숨을 거두며 중얼거린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과연 그 노인에게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마지막 반전은 여러분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김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골목길, 새벽 5시 반.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에 삐걱거리는 손수레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립니다. 83세의 김만수가 구부정한 허리를 한껏 굽힌 채 천천히 골목을 누비고 있었습니다. 낡은 운동화는 이미 밑창이 닳아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색이 바랜 작업복은 여러 번 기워 입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의 무게로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하고 어딘가 고집스러운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 골목의 모든 구석진 곳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언제 쓰레기를 내놓는지, 어떤 골판지가 돈이 되는지, 심지어 어느 집 강아지가 언제 짖는지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아, 여기 또 있네. 만수는 아파트 쓰레기장 옆에 버려진 골판지 상자들을 발견하고는 허리를 더욱 굽혀 하나씩 손수레에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관절염으로 뻣뻣해진 손가락으로 끈을 묶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판지의 질을 꼼꼼히 살펴보며 분류하는 그의 손길에는 수십 년 경험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지만 만수의 이마에는 어느새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골목 저편 편의점 뒤쪽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또 왔어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만수가 고개를 돌려보니 일찍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일 아침 만수와 마주치면서 자연스럽게 인사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럼 일찍 나가네. 몸조리 잘하고. 네, 할아버지도 조심하세요. 날씨가 쌀쌀해졌네요. 그런 따뜻한 인사도 잠깐 골목 저편에서는 다른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저 고물상 영감탱이 또 왔어. 쯧쯧, 아들도 있다면서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창피하지도 않나? 내가 들은 바로는 아들이 사업한다던데 그런데도 아버지가 저래? 어휴, 요즘 세상에 저런 일을 시키다니. 효도가 그런 게 아닌데. 아이들의 놀림과 어른들의 수군거림이 만수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입가에는 씁쓸한 미소까지 번져나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본성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란 참 재밌는 존재야. 겉모습만 보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무거워진 손수레를 끌고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울퉁불퉁한 아스팔트 위를 굴러가며 내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골목에는 본격적인 생활의 소음들이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가는 소리,
직장인들이 급하게 발걸음을 재촉하는 소리,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골목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이미 손술에 가득 폐지를 쌓아 올린 채 고물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법 괜찮은 수확이었습니다. 골판지뿐만 아니라 신문지와 잡지들도 꽤 모을 수 있었고 운이 좋게도 알루미늄 캔 몇 개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그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돌아보니 며느리인 박미정이 험악한 표정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2살의 미정은 평소보다도 더욱 날카로운 눈빛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부끄러움, 그리고 절망감까지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미정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나온 길에 시아버지의 모습을 목격하고는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잠시 멈춰서서 며느리를 바라보았지만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도연이 회사 일도 힘든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우리 집안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제발 좀 그만하세요. 주변에 모여든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어린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을 듯한 제스처까지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유, 저런. 며느리가 나서서 저러네. 그러게 말이야. 차라리 집에서 용돈이라도 드리지. 요즘 젊은 사람들 참.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미정의 신경을 더욱 건드렸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 대한 분노보다는 창피함이 앞섰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부담스러워졌는데 시아버지의 이런 행동까지 겹치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깊은 한숨 하나만이 그의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그는 며느리의 마음도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땅에 떨어진 종이 쪼가리보다 더 가벼운 게 사람의 체면이지. 하지만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다시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미정은 창피함과 분노로 얼굴이 붉어져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 체면이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만수는 이미 저 멀리 고물상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등 뒤로 낡은 손수레가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골목에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묘한 고집과 고독이 배어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숨겨진 비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초라한 고물상 노인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리고 있었고 미정은 분한 마음에 눈물까지 글썽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신의 길을 계속 걸어갔습니다. 오늘도 그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고물상에서 돌아온 만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며느리 미정과 몇 명의 동네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은 아침보다도 더욱 일그러져 있었고 옆에 선 아주머니들의 표정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참을 수가 없어요. 미정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시아버지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서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모든 분노와 답답함을 한 번에 쏟아내려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창피하니까 제발 폐지 줍는 거 그만하세요. 도연이 회사도 위험한데 아버지까지 이러시면 누가 우리 집안을 우습게 봐요? 만수는 이 골목의 모든 구석진 곳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언제 쓰레기를 내놓는지, 어떤 골판지가 돈이 되는지, 심지어 어느 집 강아지가 언제 짖는지까지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에 정확히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쓰레기보다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미정아, 속상하겠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일을 시키면 되겠냐? 또 다른 아주머니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아들이 사업한다면서 왜 아버지를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거야? 만수는 묵묵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서운함 대신 깊은 관찰의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마치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학자처럼 차분하고 냉정한 시선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을 지켜보며 쌓은 통찰력이 그의 눈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미정은 더욱 격해져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대답이라도 하세요.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망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보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서둘러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만수의 아들인 김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최근 사업이 기울면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부랴부랴 아내와 동네 사람들 앞으로 다가와서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또 패 끼쳤나 보네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도연을 보자 표정이 살짝 누그러졌습니다. 아이고, 도연아. 내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그런데 아버지를 좀 말려야지. 어른 모시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체면은 생각해야지.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데 부모까지 저러면 어떡해. 도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 그리고 현실적인 부담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인한 스트레스도 극에 달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행동까지 겹치니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시죠. 이야기할 게 있어요. 만수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제서야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맞아, 아들 사업 망한다던데. 그러게, 저 집은 끝났어. 아버지까지 저러면 정말 답 없지. 불쌍해라, 도연이도. 그런데 말이야, 예전에 누가 그러던데 저 영감이 젊을 때 꽤 잘 나갔다던데? 에이, 그게 진짜면 지금 저럴 리가 있겠어? 집안은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미정은 부엌에서 물을 마시며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입을 열려는 순간 만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정말 힘들어요. 회사도 어렵고 빚도 많고 내 고생 다 안다. 사업 일도 집안 사정도. 만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에게도 사정이 있다. 이해해다오. 도연은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자신과 가족을 위해 살아온 아버지가 노년에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부엌에서 나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동네에서 소문 다 나고 있어요. 평생 모은 돈 있으시잖아요. 숨겨둔 거 다 아는데 이 집 망하면 아버지도 길바닥에 나앉는 거라고요. 만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숨겨두신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도연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시다면. 그 순간 만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일찍 나가야겠다. 그날 밤 만수는 홀로 자신의 방에서 낡은 철제 금고를 열어보았습니다. 금고는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것으로 겉면은 녹이 슬고 자물쇠도 낡아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와 도장, 그리고 몇 장의 중요해 보이는 서류들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유독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하지만 때가 오면 만수는 서류들을 다시 금고에 넣고는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을 바라보며 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어떤 거대한 계획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연의 사업체에 대한 빚 독촉 전화가 하루 종일 울려댔고 미정은 그 스트레스를 고스란히 시아버지에게 퍼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한계예요. 어느 날 저녁 미정은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시아버지 앞에 앉아서 준비해온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셔야겠어요. 도연은 깜짝 놀라며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아니에요, 도연 씨. 더는 못 참겠어요. 사업도 망해가는데 동네에서 손가락질까지 받으면서 살 순 없어요. 미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절망감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쌓인 모든 불만을 한 번에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분노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어렵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당분간 시설에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무능해서 이런 일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를 이런 식으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만수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라, 아버지, 내가 짐이 되는구나. 만수의 말에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오히려 차분했습니다. 일주일 후 만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을 들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를 배웅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회사 일로 바빴고 미정은 일부러 피했습니다. 요양원 버스 안에서 만수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동네가 점점 작아져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요양원에 도착한 만수는 다른 입소자들과 함께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습니다. 간병사들은 친절했지만
그들의 눈빛 어딘가에서도 만수는 무시의 기색을 읽어낼 수 있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이시죠? 가족분들이 연락 안 된다고 하시던데 괜찮으세요? 젊은 간병사가 걱정스러운 척 물어보았지만 만수는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불쌍한 노인이라는 낙인이 이미 찍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만수는 짧게 대답하며 자신에게 배정된 방으로 향했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이미 3명의 노인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새로 오셨나? 반가워요. 룸메이트 중 한 명인 박 할아버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다른 2명은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또 폐지 줍던 사람이 왔네. 에휴, 요양원도 아무나 다 봤나 보네. 만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짐을 정리했습니다. 요양원 안에서도 계급이 있다는 것을 그는 금세 파악했습니다. 가족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곳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첫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만수를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가족들이 면회도 안 온다면서? 아들이 사업 망했다나 뭐라나? 불쌍해라, 늙어서 버림받다니. 만수는 그 모든 시선과 소문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평생 사람들의 본성을 관찰해온 그에게는 이런 상황도 새로울 게 없었습니다. 오히려 묘한 안도감까지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너희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마. 그날 밤 만수는 요양원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는데 그 빛이 유독 밝고 신비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미정과 도연이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정말 돈을 숨겨두셨을까? 글쎄, 아버지가 워낙 말씀을 안 하셔서 동네에서 소문이 자꾸 돌잖아. 예전에 큰 회사에서 일하셨다는 얘기도 있고. 미정은 초조했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있다면 왜 도와주지 않으실까? 아버지 성격 알잖아. 고집이 세셔서. 아니면 정말 없는 건가? 그냥 동네 소문일 뿐이고. 그들의 대화는 늦은 밤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에서 며칠이 지나자 만수는 이곳의 시스템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누가 실권자인지, 누가 말이 많은지, 누가 진짜 외로운지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는 간병사들의 대화에서 중요한 정보들을 얻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 가족들 진짜 연락도 안 하네. 그러게 보통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오는데 아들이 사업 망했다며? 그러면 더 자주 와야 하는 거 아니야? 돈 없으면 부모도 버리는 세상이지 뭐. 만수는 이런 대화들을 들으며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정확했는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요양원 로비에 앉아있던 만수에게 한 간병사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한테 연락해 드릴까요? 면회 한번 오시라고.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바쁠 테니까.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한 거라오. 가까우면서도 가장 멀고 사랑하면서도 가장 미워하게 되는 관계지. 간병사는 만수의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한 달이 지나자 도연의 사업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연이은 거래처 계약 해지와 대금 미수로 인해 회사는 거의 문을 닫기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도연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미정 역시 불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정말 어떡하지?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알아, 나도 알고 있어. 도연은 거실 바닥에 쌓인 독촉장들을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한계에 다다랐고 지인들에게 빌릴 수 있는 돈도 이미 바닥났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미정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얘기 좀 해볼까? 아버지가 뭐? 동네에서 계속 소문이 돌잖아. 아버지가 예전에 큰 회사에서 일하셨다는 얘기.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소문일 거야.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다면 지금 요양원에 계실 리가 없어. 하지만 미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평생 모은 돈이 있을 수도 있고. 다음 날 미정은 홀로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면회 시간에 맞춰 도착한 그녀는 시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만수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이가 정말 어려워요. 회사가 망하려고 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은 돈 있잖아요. 숨겨둔 거 다 아는데 이 집 망하면 아버지도 길바닥에 나앉는 거예요. 만수의 표정이 순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동네에서도 소문나고 있어요. 아버지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하셨다는 얘기 사실이죠? 미정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가족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미우세요? 만수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정아, 돈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라오. 무슨 말씀이세요? 있으면 있는 대로 문제고 없으면 없는 대로 문제지.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만수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그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거라오. 미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정말 있으시다는 거네요? 하지만 만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이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상황을 전하자 도연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정말 돈을 숨겨두신 건가? 분명해. 대답을 안 하시는 게 증거야. 그날 밤부터 부부는 시아버지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서랍, 심지어 마루 밑까지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지만 특별한 건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텐데. 은행 통장이라도 있을 거 아냐?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나오는 건 낡은 옷가지와 오래된 생활용품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는 새로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수 영감, 진짜 돈 있는 거 맞나 봐. 왜? 무슨 소리 들었어? 며느리가 요양원까지 쫓아가서 돈 달라고 했다던데? 어머, 진짜? 그런데도 안 준다는 거야. 그럼 진짜 많이 있다는 거지.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만수가 수억 원을 숨겨두었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대한전기에서 일했다는 소문도 있던데 설마 그게 사실이면 지금 폐지를 줍고 있겠어? 그래도 뭔가 있으니까 며느리가 그러겠지. 이런 소문들이 미정의 귓가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분명 뭔가 숨기고 계셔. 그런데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어? 계속 설득해야죠. 가족이 망하는데 혼자만 살겠다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미정은 이후 일주일에 2번씩 요양원을 찾아가서 시아버지를 압박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가 정말 죽을 지경이에요. 빚쟁이들이 매일 찾아와서 협박해요. 만수는 여전히 침묵을 지켰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만수의 대답은 항상 같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라오. 미정이 요양원을 다녀올 때마다 동네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이 집안의 비밀에 대해 각자 다른 추측을 하며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저 며느리가 매번 요양원 가는 거 보니까 진짜 뭔가 있나 봐. 그러게, 그냥 안부 인사하러 가는 건 아닌 것 같던데. 김만수 영감이 진짜 돈 많이 가지고 있나? 모르겠어. 근데 분명한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야. 만수는 요양원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탐욕과 추측, 그리고 가족들의 변해가는 모습을 차분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같은 방을 쓰는 박 할아버지가 만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습니다. 만수 형님, 며느리가 자꾸 오시는 걸 보니까 혹시 집안에 무슨 일이라도? 만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보이는 것만 믿지만 진실은 늘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지요. 박 할아버지는 만수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뭔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다시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는데 그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어떤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때가 다가오고 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2달째 만수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당뇨가 있었던 그는 요양원 생활의 스트레스와 나이로 인해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면회를 오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연의 회사는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채권자들의 독촉은 날로 거세졌습니다. 여보, 정말 어떡하죠? 이제 집까지 넘겨야 할 상황이에요. 미정은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봐야겠어. 도연은 마지못해 아내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평생 아버지에게 손 벌린 적 없었던 그에게는 너무도 괴로운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부부는 함께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며느리를 본 만수는 반가워했지만 그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금세 알아챘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럭저럭 지내고 있다. 아버지.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릴 게 있어요. 만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완전히 망했어요. 빚이 너무 많아서 집까지 잃을 뻔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혹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으시다면. 미정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평생 모으신 돈 있으시잖아요. 만수는 조용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돈? 동네에서 다 아는 얘기예요. 아버지가 예전에 대기업에서 일하셨다는 거. 미정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폐지 주어서 번 돈도 어디다 모아두셨을 거고요. 만수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요양원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족이 죽어가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도연은 당황하며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여기가 어딘데 그래. 하지만 미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더는 못 참겠어요. 아버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려요. 만수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실망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요양원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수 할아버지, 정말 돈 많이 가지고 계신가 봐. 그러게, 며느리가 저렇게 매달리는 걸 보니까. 그런데 왜 안 주시는 걸까? 글쎄, 가족들이 믿음직스럽지 않아서 그런가? 간병사들도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 가족분들이 많이 힘드신가 봐요?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모르는 거라오. 만수는 이렇게 대답하며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동네에는 더욱 구체적인 소문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만수 영감이 진짜 대한전기 출신이래. 어머, 그게 정말? 응, 우리 남편이 회사 선배한테 들었는데 옛날에 거기서 임원까지 했다는 얘기가 있어. 그럼 진짜 돈 많이 있겠네? 그런데 왜 아들 도와주지 않는 거야? 아마 아들을 시험하는 걸 거야. 부자들이 그런다잖아. 이런 소문들이 미정의 귓가에 들어오자 그녀는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보, 동네에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정말 대한전기 출신이라는. 그게 사실이라면 도연도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정말 그런 배경을 가지고 계셨다면 지금의 상황이 더욱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가봐야겠어. 이번에는 도연이 홀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마지막 부탁이에요. 저희를 도와주세요. 만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획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를 믿어라. 무슨 말씀이세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때가 있는 법이다. 도연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이요. 저희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도연이 빈손으로 돌아오자 미정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아버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그럼 이제 어떡하지? 집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버지도 요양원에 계속 두고요. 그날 밤 부부는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었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 됐어요. 내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평생 모은 돈 있으면서 가족 도와주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정말 있는지도 모르잖아. 없을 리가 없어요. 동네 소문이 그냥 나올 리가 있겠어요? 이런 다툼이 계속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요양원에서 만수는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동네 소문들도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탐욕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구나.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하는구나.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금고에서 꺼내온 낡은 봉투를 만져보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게 끝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실이 드러나겠지. 밤하늘의 별들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간 지 석 달째 되는 어느 날 새벽 만수는 갑작스런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온몸에 흘러내렸습니다. 같은 방을 쓰던 박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간병사를 불렀습니다. 간병사님, 빨리 오세요. 만수 형님이 이상해요. 응급실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만수의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그는 흐릿한 의식 속에서 평생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야망,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실망까지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원에서는 응급처치가 시작되었지만 만수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의료진들은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했지만 정작 가족들은 즉시 오지 않았습니다. 보호자분들 연락이 안 되네요. 계속 전화해 보세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도연이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회사 정리 때문에 바빴다며 변명했지만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만수는 산소 마스크를 끼고 누워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야윈 모습이었고 얼굴색도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의사가 도연을 불러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럼 얼마나 위험한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도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아버지의 건강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며칠 후 미정도 병원을 찾았지만 그녀의 관심은 여전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아프시죠? 그런데 혹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만수는 며느리의 속셈을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돈 이야기만 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깊은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미정아, 네 아버지. 사람이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뭔지 아나? 그건 잘못된 사람을 믿었다는 거라오. 미정은 만수의 말뜻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왠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만수는 홀로 병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간병사님, 네 어르신. 만수는 젊은 간병사를 불러 작은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제 옷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 꺼내주세요. 간병사가 낡은 옷에서 봉투를 꺼내자 만수는 그것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이걸 장례식 때 꼭. 어르신 무슨 소리세요? 곧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봉투를 장례식 때 꼭 읽어달라고 전해주세요. 간병사는 당황했지만 만수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튿날 새벽 만수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응급처치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는 가운데 만수는 마지막 힘을 다해 중얼거렸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가족들은 부랴부랴 달려왔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도연은 아버지의 시신 앞에서 오열했고 미정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대로 모시지 못해서. 도연의 후회는 깊었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되자 가족들은 또다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장례비는 어떻게 마련하지? 아버지 통장에 얼마나 있을까? 미정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하루도 안 되어 재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확인해 본 만수의 통장에는 몇십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분명 어딘가에 숨겨두셨을 텐데. 집에서 다시 찾아봐야겠어. 가족들은 장례 준비보다 재산 찾기에 더 열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도 특별한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인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동네 사람들 몇 명과 요양원 관계자들만 참석했습니다. 초라한 장례식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평생 창피 져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그래도 돈이라도 남겨주셨으면. 없는 걸 어떡해. 그냥 소문이었나 봐. 그들의 다툼 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민망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런, 아버지 장례식에서 저럴 일이야? 요즘 세상 참. 바로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 검정색 고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말쑥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온 그를 본 사람들은 모두 궁금해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지? 가족인가? 낯선 남성은 직접 상주인 도연에게 다가가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실례합니다. 김만수 회장님의 유족분이시죠? 회장님? 도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저는 대한전기그룹 법무팀 이사 변호사 정태호입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남성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만수 회장님의 유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했습니다. 특히 미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언장이요? 그런데 회장님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김만수 회장님은 저희 대한전기그룹의 최대 주주이셨습니다. 그 말에 장례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눈이 변호사에게 집중되었고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 모든 것이 바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의 정적을 깨뜨리며 정태호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는 공식적인 유언장과 함께 여러 문서들을 꺼내놓으며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유언장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영과 미정, 그리고 장례식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웅성거림을 멈추고 변호사의 목소리에 집중했습니다. 나 김만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장례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나는 고물상을 하며 사람들의 본심을 지켜봤다. 그러나 내 진짜 이름은 김만수 대한전기그룹의 창업주이자 최대 주주였다. 뭐라고요? 미정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고물상 영감이 그룹 최대 주주라고요? 말도 안 돼요. 동네 사람들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70살에 경영에서 물러난 후 나는 의도적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살았다. 인간의 본성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서였다. 도연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결과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겉모습에만 현혹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심지어 내 가족조차도. 변호사가 다음 문서를 꺼내들자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현재 대한전기그룹 지분 67%, 시가총액 기준 약 15조 원. 15조? 미정이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부동산 자산 3조 원, 현금 및 예금 8천억 원. 숫자가 발표될 때마다 장례식장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이런 규모의 재산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의 처리에 관해서 변보사는 잠시 멈춰서 가족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내 아들 김도형과 며느리 박미정에게는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다. 뭐요? 미정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유언장에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돈 앞에서 가족의 정을 저버렸다. 나의 마지막 시간에도 그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오직 재산뿐이었다.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내 모든 재산은 손녀 김수진에게 물려준다. 수진이한테요? 27살의 김수진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쁜 학업 때문에 할아버지를 자주 뵙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틈틈이 안부를 물어보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수진이는 내가 폐지를 줍는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할아버지의 근면함을 존경한다고 말해주었다. 변호사의 말에 도연과 미정은 절망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유 원장에 따르면 아들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만 지급하되 이는 10년간만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만 원요? 빚은 어떡하라고요? 미정이 울부짖었습니다. 그건 유 원장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김만수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평생 사람들을 관찰하며 깨달았다. 가난할 때 진짜 인간성이 드러나고 부유할 때 진짜 탐욕이 드러난다는 것을. 아버지, 도연이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자식들은 탐욕으로 눈이 멀었다. 심지어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에도 돈만 생각했다. 미정은 무릎을 꿇으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몰라 배웠습니다. 정말 몰랐어요. 따라서 내 뜻을 이어갈 손녀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 수진아, 할아버지의 진정한 가르침을 기억해라. 그때 장례식장 뒤쪽에서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급히 달려와서 할아버지의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무 말씀도 안 해주셨어요? 변호사는 수진에게 특별한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따로 수진님에게 드리라고 하신 편지입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에는 할아버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할아버지는 내가 가장 자랑스럽다. 너만이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구나. 수진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진정한 나눔을 실천해 다오. 돈은 도구일 뿐이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믿기 어려운 반전에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당황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람한테, 아이고, 어떡해. 뒤에서 욕을 얼마나 했는데. 고물상 영감탱이라고. 그들은 뒤늦은 후회에 빠졌습니다. 한편 도연과 미정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큰 회사 회장이셨다고요? 그럼 왜 폐지를 주우셨던 거예요?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은퇴 후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난한 척 사셨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연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미정도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만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그들의 후회도 소용없었습니다. 수지는 할아버지의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큰 가르침을 주셨네요. 앞으로 할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어요. 장례식장 밖으로 나온 사람들은 여전히 믿기 어렵다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초라해 보였던 노인이 실제로는
거대한 기업의 소유주였다는 사실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관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일주일 세상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김수진은 하룻밤 사이에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재벌가의 상속녀가 되었고, 언론에서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연일 보도했습니다. 폐지 줍던 할아버지가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포털 사이트를 장식했고, 사람들은 이 믿기 어려운 반전에 열광했습니다. 수지는 갑작스럽게 변한 상황에 혼란스러워했지만 할아버지의 유언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할아버지가 살던 골목을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매일 다니시던 길이구나. 수지는 할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다니던 그 골목길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골목의 모든 구석구석이 할아버지의 흔적으로 가득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고는 어색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고, 수진 씨. 그때 우리가 할아버지한테 정말 몰라 뵀어요. 용서해 주세요. 고물상 영감탱이라고 불렀는데 어떡해요. 동네 아주머니들은 뒤늦은 후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만수를 놀리며 무시했던 자신들의 행동을 깊이 부끄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할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할아버지는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수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위로했습니다. 며칠 후 수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습니다. 앞으로 대한전기그룹은 할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회공헌 활동을 대폭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전체 재산의 절반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겠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폐지를 주우시며 만나셨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특별 지원 프로그램도 만들겠습니다. 수진의 발표는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결정에 감동했고 만수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대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연과 미정은 언론의 집중 포화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련을 통해 그들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께 너무 죄송해. 도연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아가 무릎을 꿇고 사죄했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수지는 부모를 찾아가 할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아빠에게 주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 읽었습니다. 도연아, 아버지가 너를 미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기를 바랐을 뿐이다. 도연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그 골목에는 작은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세운 지역 복지센터가 문을 열었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센터 개관식 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복지센터는 할아버지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입니다. 수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겉모습에 속지 말고 사람의 진심을 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복지센터에는 만수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던 그 모습이 아니라 젊은 시절 당당했던 기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제 만수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셨어.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요양원에서도 만수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김만수 어르신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우리가 함부로 대했는데 간병사들도 자신들의 편견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6개월 후 그 골목 입구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진실은 가장 평범한 모습 속에 숨어 있다라는 글귀와 함께 만수의 사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매년 할아버지의 기일에 그곳을 찾아와 꽃을 바치며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할아버지, 진정한 의미의 나눔을 이어갈게요. 어느 날 저녁 수지는 할아버지가 다니던 그 골목길을 혼자 걸었습니다. 석양이 골목을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었고 바람에 실려오는 것은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 같았습니다. 도연도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재산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해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미정 역시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저렇게 큰 사람인 줄 몰랐네. 저 멀리 대한전기 그룹 본사 빌딩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불빛으로 빛나는 그 건물 안에서 수지는 오늘도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손수레 대신 회장실의 의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소박한 정신이 살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뜨는 그 골목길에서 만수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가 남긴 가르침은 이제 수진을 통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을 통해 세상에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늘 가장 초라한 가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김만수가 보여준 이 위대한 교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 골목길에 다시 손수레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무시나 조롱이 아닌 존경과 그리움의 메아리로 들렸습니다. 여러분, 김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깊은 교훈을 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